연골 재생술에 있어서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카티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같은 치료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건데, 카티스템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개념이고, 카티라이프는 어느 정도 완성된 연골 세포를 이식을 해서 보다 더 완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보면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골 재생술에 있어서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의 차이점입니다.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 언뜻 들으면 앞에 카티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비슷한 치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수술 방법은 전혀 다른 수술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그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연골 재생은 왜 어려운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인간이 만들기엔 너무도 완벽한 조직이라는 것이죠. 관절 연골은 뼈를 덮고 있는 하얗게 된 부분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절 연골이 있기 때문에 관절로 가는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관절 연골은 얼음보다 매우 미끄럽습니다. 마찰계수를 보면 얼음 위에 얼음보다 우리 몸의 관절 연골의 마찰 정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매우 미끈한 조직입니다. 그렇게 미끄러우면서도 체중의 몇 배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견고하면서도 스펀지처럼은 물을 빨았다가 내뿜었다가 하는 그런 탄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 몇 배를 견디는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음보다 매우 미끄럽고, 그러면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 같은 성질을 가진 이런 연골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존 연골 재생술의 한계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연골 재생술은 보시는 것처럼 뼈에 구멍을 뚫어서 뼈에서 피를 뿜어내게 한 다음에 이러한 피들이 엉겨 붙으면서 연골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뼈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에는 자기 몸의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줄기세포들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연골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손 부분이 10원짜리 동전보다 큰 경우, 이럴 때는 적용하기 힘든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줄기 세포들이 뿜어져 나와서 이런 것들이 엉겨 붙으면서 연골로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초자 연골, 즉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단단한 그런 연골이 아니고 섬유 연골, 푸석푸석한 이런 연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연골로 재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뼈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수술 부위 뼈의 과성장 발생 가능성도 있었고, 또 하나는 뼈를 건들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연골 재생술을 할 때 결과를 안 좋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연골 재생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연골 재생 방법들이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초자 연골, 유리 연골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고 단단한 연골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기존 연골 재생술의 한계는 섬유화된 연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즉 매끈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진 연골이 아니고
뭔가 푸석푸석하고 강도가 다소 떨어지는 이런 연골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된 방법들이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라는 연골 재생술들입니다. 카티라는 어원은 우리가 연골이라고 할 때 카틸리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카티 앞에 말을 따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되게 설명드릴 내용은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의 개념이 되겠고, 이 개념과 더불어서 두 수술 방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카티스템은 쉽게 생각하면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면 어떠한 조직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아줄기세포를 쓰지 않고 성체줄기세포를 쓰는데,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면 완성된 조직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많이 있죠. 머리카락이 빠지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납니다. 성체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골을 만드는 줄기세포는 무엇이 있을까? 줄기세포 종류에는 보시는 것처럼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모 세포가 있고, 연골, 근육, 신경, 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간엽줄기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간엽줄기세포입니다. 이 간엽줄기세포는 뼈 안에 골수라든지 지방조직이라든지 제대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입니다. 출산 시 탯줄에서 뽑아낸 혈액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간엽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농축시켜서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이러한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는 2012년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죠. 국내 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티스템으로 상용화되어 있죠. 2012년부터 많은 발전을 해오면서 요즘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구성은 동종 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랑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연골 재생술을 하게 되는데, 1cc당 약 500만 개의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골수나 지방에서 얻는 줄기세포보다는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 일정한 줄기세포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줄기세포를 안 쓰고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를 쓰게 됐을까? 자기 줄기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대열에서 추출한, 즉 연골을 만들 수 있는 파워가 강한 줄기세포 치료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식약처 허가 사항을 보겠습니다.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이고, 연골 손상의 단계는 ICRS 그레이드 4라고 나와 있습니다. ICRS 그레이드 4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연골의 전층이 다 소실돼서 연골 밑에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4단계는 그에서 더 나아가서 연골 밑에 뼈까지 어느 정도 손상이 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치료제의 장점은 나이, 병변 크기에 관계없이 이러한 연골 결손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열 유래로 면역 거부 반응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화에 따른 성체줄기세포의 결함도 없는 것이 장점이 되겠지요.
사용하여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 염증성 관절 질환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안에 있는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넣어줘 봤자 금세 자기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KL 그레이드 4, 엑스레이 상에서 볼 때 말기관절염 소견이면 안 됩니다. KL 그레이드라고 하면 엑스레이 상에서의 관절 간격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 것인데 1기가 초기 관절염이고 4기가 말기 관절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가 닿을 정도로 관절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카티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 치료제의 결과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방식, 골수 자극술, 미세 골절술과 비교를 해보면 동종 제대열 유리의 줄기세포 치료가 통증 완화, 기능 향상, 연골 재생 면에서 우수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4개월째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관절경 검사상에서 연골 생성 정도는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가 97.7%, 전통적인 뼈의 구멍만 뚫어주는 미세 골절술의 결과는 71.7%,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가줄기세포 치료와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휜다리 교정술을 하면서 자가줄기세포 치료를 한 군과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한 군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임상 결과는 비슷할지라도 2차 관절경 검사, 즉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가 연골 재생 면에서는 우수하였다,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완전 재생률 비교 봤을 때는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확률이 72.7%,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제는 56.8%로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여태까지 알려진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의 결과는 기존의 전통적인 골수 자극술, 미세 골절술보다 우수하고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제보다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카티라이프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즉, 카티라이프는 줄기세포 치료제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의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1987년부터 행해져 왔고 1990년 후반부터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이 수술의 역사는 무려 30년 이상입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연골 병변이 있을 때 병변이 없는 건강한 연골을 채취를 해서 연골 세포를 배양을 시킵니다. 4에서 6주 정도 배양을 해 놓으면 세포들이 풍부해지는데, 이렇게 풍부해진 연골 세포들을 연골 병변에 주입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고 1차 연골 세포 채취술, 2차 세포 이식술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90년대 후반 인체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도 많이 발전을 했죠. 인체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연골 세포들을 이용해서 연골을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구나, 이러한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단계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1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배양한 세포를 병변에 주입을 하고 그 위에 골막으로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2세대 방식은 연골세포를 주입을 하고 그 위에 콜라겐을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3세대 방식은 연골세포를 이식을 해줄 때 매트릭스, 즉
콜라겐 같은 지지체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지체랑 연골세포를 같이 삽입을 해주는, 이식을 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4세대 방법입니다. 4세대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변형된 방법은 기존의 무릎 연골세포를 쓰는 대신에 갈비뼈 연골세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기존에 쓰던 무릎 연골세포 대신에 갈비뼈 연골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유는 무릎 연골세포보다 초자연골 형성 능력이 30배나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비뼈는 무릎 관절보다 움직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갈비뼈 연골은 건강한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골을 일부 뗀다고 할지라도 갈비뼈의 기능에 있어서 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갈비뼈 연골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4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쓰이는 세포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자가늑골 연골 세포를 이용한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기 늑골 뼈에서 연골을 채취를 하고 연골을 배양시켜서 많은 초자연골 비슷한 연골 세포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배양된 연골 세포들을 병변에 주입을 해서 그 위에 흘러내리지 않게 생체 풀 같은 피브린 글루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임상 결과가 발표되었죠? 90% 환자에서 100% 연골 재생 및 5년까지 재생 연골 유지 장기 효과 확인되었다. 카티라이프라고 상용화된 치료제인데, 카티라이프 치료 1년 후에는 90% 환자에서 연골 100% 재생 효과 입증, 치료 후 5년까지 유의미한 연골 재생 및 증상 개선의 장기 효과 입증, 어느 정도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죠. 식약처 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 연골 결손의 치료, 무릎 연골 결손의 정도는 어떠한가? ICRS 그레이드 3 내지 4, 결손 면적은 2 내지 10제곱cm. 아까 카티스템과 다른 점은 병변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고, 카티스템에서는 ICRS 그레이드 4였는데 카티라이프에서는 ICRS 그레이드 3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CRS 그레이드 3은 연골이 다 마모되거나 손상을 받고 연골 밑에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연골 밑에 뼈의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제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용법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제곱cm 정도가 10원짜리 동전 크기라고 했는데, 이 정도 밑에서는 1개 정도 투여를 하는 것이고 10원짜리 동전보다 좀 클 때에는 2개 이상 투여를 하게 됩니다. 사용하여서 안 되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카티스템의 금기증과 비슷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염증성 관절 질환 환자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고, 골 관절염 KL 그레이드 4인 환자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L 그레이드 4는 뼈와 뼈가 마주칠 정도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연골 재생술의 적응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응증이 안 될 뿐더러 금기증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티라이프 수술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비뼈를 만져보면 뼈들이 여러 가지 만져지는데, 아래쪽에서 8번에서 10번 중의 갈비뼈의 연골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채취하는 양은 본인 손톱을 봤을 때 새끼손가락 손톱 양만큼 채취를 하고 2개가 필요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취한 연골을 배양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6에서 7주간 배양을 한 후에 배양된 연골 세포들을 병변에 이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변에 이식을 해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망가진 연골 부분은 다 긁어내고 연골 밑에 뼈를 확실하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배양된 연골 세포 덩어리들을 조심스럽게 주입을 해주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연골 세포들을 이식을 해줄 때 기존의 연골층보다 더 과하게 덮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연골층보다 더 두껍게 연골 세포들을 발라주면 이런 것이 과증식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골 결손부에 이렇게 구슬 모양의 펠렛을 주입을 해 준 다음에 표면을 정리해서 기존 연골층과 높이를 맞춰주고 이 연골 세포들이 다른 데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피브린 접착제로 도포를 해주는 것이죠. 주입된 연골 세포들은 연골 세포뿐만 아니고 세포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슬 모양들의 연골 세포들이 세포의 기질을 계속 분비함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들과 엉겨 붙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생 조직은 성숙되어 단단한 기능적 연골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수술했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골 병변이 있으면 망가진 부분을 다 긁어내고 연골 밑에 뼈를 노출시킵니다. 6주간 배양시킨 이런 연골 세포 덩어리들을 병변에 잘 발라주고 그 위로 피브린 글루로 코팅을 해줍니다. 코팅을 해준 다음에 굽혔다 폈다 이런 움직임을 해보면 그 위치에 잘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바로 다음 날부터 관절을 움직여 주는데 이렇게 관절을 움직여 주면 세포들이 펴지면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적응증부터 보겠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연골 밑의 뼈가 드러날 정도로 연골의 전체층이 망가진 연골 결손에 대한 연골 재생술 치료제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만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나이, 병변 크기에 제한이 없는 반면 카티라이프의 경우에는 결손 면적이 2에서 10제곱cm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게 치료를 적용하고 있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사용하는 용량은 2제곱cm에서 4제곱cm일 때는 한 바이알 정도, 카티라이프도 2제곱cm에서 4제곱cm까지 나눠져 있는데 2제곱cm에서 3제곱cm까지는 1개에서 2개 정도, 4제곱cm까지 넘어가면 3, 4개 정도 이렇게는 허가는 되어 있는데, 제가 수술하면서 봤을 때는 카티스템이건 카티라이프건 4제곱cm 정도까지는 한 바이알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수술을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카티스템은 만들어진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를 삽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끝납니다. 카티라이프는 본인 늑골, 연골을 채취를 해서 배양시킨 후 그 배양된 것을 이식해 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갈비뼈 연골을 채취하는 간단한 수술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골 밑의 뼈에 구멍을 뚫느냐 안 뚫느냐 이것입니다. 카티스템은 왜 구멍을 뚫고 카티라이프는 왜 구멍을 안 뚫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티스템 치료제는 뼈에 구멍을 뚫고 이식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카티스템 치료를 할 때에는 연골 밑에 뼈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 만들고 이 구멍 안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식해 주는 것인데, 남아있는 치료제들은 그 위에 덧발라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 구멍 안에서 본인 줄기세포들이 많이 뿜어져 나옵니다.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자기 줄기세포 치료제들을 자극시켜서 연골로 재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변 세포 영양 효과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가 무릎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있는 염증성 인자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을 받게 되면 줄기세포 치료제에서는 단백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단백질들이 자기 줄기세포들을 자극을 시키고 연골을 깨부수는 이런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염증 물질 분비를 억제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염증, 파괴 환경이 재생, 치유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사용할 때 뼈에 구멍을 뚫지 않으면 주변 세포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연골이 손상된 부분에서는 연골을 손상시키는 염증성 인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염증성 인자들에 의해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자극을 받고, 또한 뼈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 줄기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건강한 연골로 재생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 줄기세포들이 뿜어져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들어간 동종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넣었다고 해서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연골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식된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 주변 세포 영향을 발휘해서 본인 몸의 세포들을 자극시키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 연골로 재생될 수 있게 도와줘 갖고 연골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꽤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한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카티라이프는 뼈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카티라이프 치료제를 이식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 병변을 정리해서 연골 밑의 뼈 위에 그대로 배양된 세포들을 주입을 해 줍니다. 이렇게 배양된 세포들을 주입을 해주면 세포 외의 세포 외 기질 및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시켜서 이런 것들이 엉겨 붙으면서 건강한 성숙한 연골로 재생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뼈에 구멍을 뚫어 버리면 이 뼈 구멍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막 뿜어져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혼합되다 보면 연골 세포가 연골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티라이프는 뼈에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배양된 연골 세포들과 세포의 기질을 발라놓고 그것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엉겨 붙도록 하면서 연골로 성숙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골 밑에 뼈의 병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카티스템 치료제를 쓸 거냐 카티라이프 치료제를 쓸 거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MRI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하다, 즉 밭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카티라이프를 더 선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연골 밑에 뼈가 상해 있고 뼈에 부종까지 있으면 카티라이프보다는 카티스템을 써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려면 관절액도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연골 밑 뼈 안쪽에 있는 뼈의 혈류들도 연골로 이어지면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카티라이프를 할 때에는 연골 밑의 뼈, 즉 밭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연골 세포들을 발라주면 세포들이 세포의 기질을 만들어내면서 엉겨 붙으면서 연골로 재생이 돼 가는데,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하기 때문에 뼈의 혈류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영양도 공급이 더 잘 되고 건강한 연골로 재생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즉, 카트라이프를 할 때는 연골 밑에 뼈가 상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한 혈류의 흐름이 깨지고, 이렇게 흐름이 깨지면 건강한 연골로 재생이 될 수 없고, 이 연골이 재생이 되더라도 연골 밑에 뼈가 안 좋기 때문에 금방 충격을 받아도 망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RI 상에서 연골 밑에 뼈가 괜찮다라고 하면 카티센과 카티라이프를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카티라이프를 더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골 밑에 뼈가 상이 있다라고 하면 연골 밑에 뼈까지 개선을 시켜놓고 치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카티스템 치료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카티스템 치료제를 쓸 때에는 연골 밑에 뼈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고 뼈 구멍 안에다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식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멍 뚫어 놓은 데서도 건강한 뼈로 어느 정도 재생도 일어나고, 연골 밑에 뼈를 덮고 있는 연골도 어느 정도 재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골 밑에 뼈, 즉 밭이 안 좋아도 구멍을 뚫어서 연골 세포 치료제를 넣어주면 이런 것들이 조금 건강한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골 밑에 뼈가 안 좋다고 해서 구멍을 뚫어 준다고 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연골 밑에 뼈에 구멍을 뚫고 하면 뼈가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관절염이 조금 진행되다 보면 연골 밑에 뼈에도 노화가 되고 어느 정도 변성,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연골로 잘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뼈와의 혈류 이러한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그때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하지 않고 연골 밑에 병변이 있으면 오히려 연골 밑에 뼈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넣어줘서 이런 것들이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카티스템은 연골 밑에 뼈에 병변이 있을 때 더 유리하다, 카티라이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를 적용하는 나이, 관절염이 있을 때는 과연 뭐를 적용할 거냐,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의 치명적 한계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45세 혹은 50세 이상에서 카티라이프를 잘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골 구성 성분을 봤을 때 연골 세포의 비중은 고작 5%입니다. 연골 세포 이외의 세포의 기질 같은 성분들이 90%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 성분 70%,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런 프로테오글라이칸, 이온 콜라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골 세포들만 넣어줘서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밭이 건강한, 즉 연골 밑에 뼈가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한 연골 세포를 이식을 해서 이러한 연골 세포들이 세포의 기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엉겨붙는 재생 과정에서 주변 연골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융화가 되면서 건강한 연골로 성숙이 돼가는 건데, 만약에 45세나 50세 이상 돼서 무릎 안에 어느 정도 관절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재생되는 과정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이 닳는 것뿐만 아니고 연골 밑에 뼈의 환경도 퇴행성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카티라이프는 연골 밑에 뼈, 밭이 건강한 상태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관절염이 와 있고 연골 밑에 뼈의 퇴행성 변화가 와 있다고 하면 카티라이프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절염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관절 연골을 파괴시키는 이런 인자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연골 결손이나 여러 군데의 연골 결손이 있을 때 한 부분만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카티라이프 치료제를 이식을 하면 결국 만들어진 염증성 인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돼서 카티라이프 치료제가 버티지를 못하고 건강한 연골로 재생되지 못하고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티라이프 치료제는, 즉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은 45세 이하에서 비교적 주변 연골 상태가 깨끗하고 망가진 부분에서의 연골 밑에 뼈는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을 때, 또 하나는 연골 세포 배양된 것을 이식을 해 주었을 때 이렇게 배양된 연골 세포들이 잘 능력을 발휘해서 세포의 기질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진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카티스템은 염증을 좀 억제시키는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카티스템 치료제, 즉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는 주변 세포 영양 효과를 가진다. 즉 줄기세포 치료제가 무릎 안에 들어갔을 때 관절 안에 어느 정도 염증성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도 이런 염증성 인자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뭔가 생성시키는 좋은 단백질을 분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연골을 망가뜨리는 이런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염증 물질 분비를 억제시키고 보다 뭔가 파괴된 환경에서 재생되는 좋은 환경 쪽으로 개선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골 밑에 뼈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뼈의 구멍을 뚫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망가져 있던 연골 밑에 뼈의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무릎 안에서 어느 정도 파괴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던 것도 좀 염증을 가라앉히고 뭔가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염이 조금씩 진행되는 50세 이상의 무릎에서 병변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고 연골 밑에 뼈의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면 당연히 이때는 카티라이프보다는 카티스템을 사용을 해야 된다. 카티스템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